한 번은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친구 모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고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 특별했던 이유는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언제나 지적인 논쟁을 즐기던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누군가 최근에 정말 변화에 기여한 일을 했어? 라고 묻자 곧바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진짜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대부분의 동창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각종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철학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냥 기분 좋으려고 봉사활동하고 기부했었어.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싱어의 이론을 접하고 나서 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 민준은 그 후 자선단체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의 혜택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온라인에서 기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고작 몇만 원밖에 들지 않는 지역도 있어. 그 돈으로 나중에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돈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진짜 놀랍지 않아? 친구들은 약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감명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재정을 재검토하면서 기부 가능한 돈을 할애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수익까지도 계획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엔 훨씬 뿌듯함을 주더라고. 진짜 필요한 곳에 나의 작은 노력이 전달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날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몇몇 친구들은 각자 자신만의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참여할 자원봉사를 고민하는 사람, 다음 장학금 기부를 고려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용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개념이 처음 울림을 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선 더 큰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모임이었지만 그날 얻은 깨달음은 각자의 삶에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타심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코밀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배양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행동의 본질을 의도에 두는 철학을 깊이 믿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결과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 주민들은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여행자 토미가 찾아왔습니다. 토미는 다리를 다쳐 절뚝이면서 마을에 들어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다리를 치료해 주려고 달려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앤스콤이라는 현인의 의도, 이론을 믿고 따르고 있단다. 자신의 의도가 늘 올바른지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마을에서 머무는 동안 토미는 이 철학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의도 좌담회에 참여해 주민들이 각자의 행동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농부는 지나가던 여행자에게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행자는 오히려 더 멋진 경치를 보며 즐거운 일정을 보냈지만 농부는 자신의 의도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주제 중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의도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단지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원했다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의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토미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왜 여행을 떠났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도피 의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향 마을 여러분 덕분에 제 자신이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먼저 제 의도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토미가 떠나자 마을은 조금 더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의도로 채워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끄는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 덕분에 의향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평화로운 오전. 마을 주민들은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 톰과 제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고 주말이면 늘 같이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이번 주말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각각 차를 몰고 산길을 드라이브하러 나섰습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며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톰과 제리는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며 자연의 풍경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톰은 좁은 길에서 코너를 돌다가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진땀을 흘리긴 했지만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죠.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고를 피했음을 감사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리는 약간이 경사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톰과 동일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도로 옆 언덕에서 큰 돌이 굴러 내려와 차 앞부분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차는 방향을 잃고 도랑에 빠지게 되었고 제리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톰은 아무런 문제 없이 드라이브를 마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리는 너무 무모하게 운전했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도덕적 운 개념은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톰과 제리는 똑같이 접근했지만 도덕적 평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외부 요인, 즉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이 도덕적 책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판단에서 운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과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이는 반드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할 때 더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간의 도덕적 평가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디오게네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언제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사람들이 에픽테토스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이론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가장 먼저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각, 감정, 시간관리, 반응, 생활습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리스트도 작성했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경제 상황, 과거의 일. 처음 며칠 동안 디오게네스는 새로운 철학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나빠져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 수 없을 때면 여전히 화가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차분히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날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디오게네스는 시장에서 이웃 상인과 자주 충돌하곤 했습니다. 그 상인은 언제나 시끄럽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으로 다른 상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디오게네스 같았으면 그 상인 때문에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괴로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인이 시끄럽게 굴 때면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침착하게 대응하거나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이런 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시끄러운 상인은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디오게네스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디오게네스의 이름은 작은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진정한 내적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저 에픽테토스의 간단한 철학을 실천했을 뿐이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인해 그리스 전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스토아 철학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의 심플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며 그 자신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를 실천했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층층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